얼마 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올라온 최신 논문에서 기존의 큐비트를 늘려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큐비트를 재작년 구글이 만든 양자 컴퓨터 시컴1은 최초로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처에 올라왔던 논문에 따르면 시컴1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동안 연산을 해야 하는 문제들을 불과 3분대 만에 풀어내면서 기존의 실리콘 트랜지스터 기반의 프로세서 연산 성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명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양자 난수 생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연산에 한해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선 것이지만 고작 53개의 큐비트만으로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기존의 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게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문제 중에 하나는 큐비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커모어 전에도 IBM에서 무려 수만 개의 큐비트를 사용한다고 주장을 했던 양자 컴퓨터가 나왔지만 성능은 슈퍼컴퓨터에 못 미쳤던 이유는 대부분의 큐비트가 제대로 동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큐비트는 양자역학적으로 중첩 상태, 즉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게 조건을 혹독하게 맞춘다고 해도 완벽하게 관측이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진공 상태에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 두어서 중첩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동시에 중첩이 될 수 있는 큐비트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갈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래서 고작 53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중첩 상태로 유지를 시켰던 구글의 기술력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큐비트를 늘리기가 힘든 사소한 난제들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상호작용은 없어야 하지만 큐비트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근처에 자기장을 흘려서 큐비트를 제어해왔는데요. 여기에서 큐비트를 늘리게 되면 자기장을 늘리기 위해서 전류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저항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항으로 발생하게 되는 열은 절대 0도 가까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게 되고 이러한 난제들과 악순환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큐비트를 늘려나가기는 힘들었고 양자 컴퓨터 발전이 진전을 보이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올라온 최신 논문에서 기존의 큐비트를 늘려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생기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연구팀은 무려 이 기술을 사용해서 단순히 수백 수천 개가 아니라 어쩌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큐비트 옆에 있는 전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그 기존의 방식 대신에 큐비트 주변에 기존의 실리콘 소재로 만든 칩을 두고 그 위에 수정 프리즘으로 된 유진체 공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전류량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기장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죠. 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이 유전체 공진기를 사용을 하면 더 적은 전류를 사용해도 돼서 저항으로 인해 생기는 열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절대 0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더 많은 큐비트를 제어하면서 양자 중첩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은 큐비트에도 동일한 강도로 자기장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큐비트의 숫자를 수백만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를 모두 동일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의 숫자를 늘리지 못했던 중요한 두 개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된 것이죠. 연구팀은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를 통해 양자 난수 생성 이외에도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달성할 수 없는 연산 수준을 달성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컴퓨팅 파워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I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신약이나 백신 개발, 암호해독, 가상현실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당장에 뿅 하고 엄청나게 좋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개에 달하는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기술이 나온 것이지, 이게 수백만 개가 되는 큐비트가 완벽하게 관측이 되지가 않고 결어근남이 생기지가 않는 중첩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 용도에 가까운 상태와 진공 상태를 통해서 큐비트를 완전히 상호작용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은 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나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엄청난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해줄 수가 있는 디바이스는 현재 실리콘 기반의 프로세서에서는 달성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3나노미터 공정이 도달한 지금 집적 수준을 더 줄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3나노미터면 이제 가장 미세한 부분은 원자 수십 개 두께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존 컴퓨터와 비교도 안 되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지금같이 5G를 넘어서 6G 같은 엄청난 통신 속도마저 확보가 된다면 컴퓨터를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야 돼.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이 되었던 어떤 방식이 되었던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되기까지에 약 10년 정도가 남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